안녕하세요. 1주차 2강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의 학습 목표는 변수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자료의 측정을 설명할 수 있다. 척도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변수의 종류와 척도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장 1강에서 한 내용을 잠시 복습하고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 1강에서는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미래이기 때문에 항상 불확실성하고 관련되어 있다. 그런 불확실성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요약하고 또 뭐 분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로 바꾸어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것들과 관련되는 학문이 바로 통계학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통계학이라는 용어가 국가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발행하는 통계 수치는 정확성이 있고 후진국에서 만들어내는 통계치는 부정확하다고 했는데, 그만큼 통계학의 어떤 수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통계학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통계학의 종류 4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 통계학, 기억나나요? 우리가 이론 통계학을 수리 통계학이라고 했고, 주로 통계학과에서 배우는 통계학이고, 어떤 통계 이론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유도하고 해석하는, 그렇게 해서 체계화시키는 통계학이 이론 통계학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통계학의 종류 중에서 응용통계학,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경영통계학이 바로 응용통계학이다 그랬고요. 응용통계학은 앞에서 우리가 이론통계학의 그러한 내용을 현실 문제에 응용하는 또는 활용하는 통계학이 바로 응용통계학, 이렇게 공부를 했고, 기술통계학이라는 것은 통계 목적에 맞게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해석하는 통계학이 바로 기술통계학이다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추측통계학, Inferential Statistics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4가지 용어를 설명했습니다. 모집단이라고 하는 걸 설명했죠. 모집단은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모집단은 크게 유한 모집단과 무한 모집단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집단 중에서 뽑아온 일부분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했죠. 영어로는 샘플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의 특성은 모수, 파라메터라고 했고, 샘플의 특성은 통계량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통계학을 정의해보면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가지고 그 표본의 특성인 통계량을 통해 모집단의 특성인 모수를 추측하거나 일반화시키는 통계학이 바로 추측통계학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한 가지 여러분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샘플 서베이,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표본조사를 하게 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는 보완적인 의미에서 하는 경우도 표본조사다. 그리고 표본조사를 하다 보면 적다 보니까 결국은 또 상세하게 조사할 수 있는 도움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계학을 배우는 이유를 공부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 자료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한 자료를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조직에서 의사결정할 때 여러 가지 통계 방법을 활용하는데, 그런 통계 방법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하는 얘기도 했었고, 학문 중에서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특히 통계학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학을 공부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나중에 연구를 할 때도
통계학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거 힘들기 때문에 통계학을 공부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어서 2장 2강 내용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첫 번째가 자료와 변수입니다. 여러분들 그 센지라는 사람이 그 어떤 하이라키를 만든 적이 있는데 가장 아래에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가공을 해놓으면 그 가공해 놓은 게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 위에 나와 있는 단어가 여러분들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단어 위에 위스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지혜라고 하는 단어죠. 되게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하이라키인데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특정인한테 유용성과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정보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하면 정보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 시중에 보면은 무슨 자료 처리 기사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없고 정보 처리 기사라는 말이 있죠. 다시 말하면 정보는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 정보는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 자격증 이름 중에 정보 처리 기사라는 말은 잘못된 용어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처리 기사라고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 위에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차이는 정보는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게 정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지식의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뭘 이제 어떤 명칭하는 거, 연필, 뭐 만년필 또는 뭐 파워포인트 또는 뭐 레이저 포인터 이런 걸 아는 것은 뭐야 그래 우리가 사물지라는 말을 씁니다. 사물지. 뭘 안다, 사물지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지금 뭐 여기 지금 그 파워포인트 안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은 뭐라고 그러면 사실지라고 그런 표현을 써요. 사물지, 사실지. 그 다음에 또 아는 단어 중에 한 가지는 방법지라는 게 있습니다. 뭘 하는 방법을 안다. 그러니까 뭐 된장찌개를 잘 만드는 방법을 안다. 파워포인트를 뭐 잘 구성할 수 있다. 뭘 등등 해서 뭘 잘하는 거죠. 뭐 남보다 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뭘 한 방법을 아는 거예요. 뭐 나무를 깎아서 집을 지을 줄 안다.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 방법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방법지를 뭐 방법지 같은 것이 컴퓨터나 뭐 책이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형식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사람 머릿속에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암묵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 그 지식경영이라고 하는 학문이 많이 최근에 있었는데 그 지식경영이라고 하는 학문은 뭐냐면 방법지 상태의 암묵지를 갖다가 지식 창구에 넣어서 관련되는 사람들끼리 그 지식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경영을 우리는 지식경영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식경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사실은 좋은 의미의 지식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지혜. 물론 뭐 지혜의 총체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대학을 왜 가야 되느냐?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지혜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대학을 간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뭐 그 인문학에서 그 아르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아르떼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리스 시대 때부터 나오는 용어 중에 지혜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용기, 그 다음에 정의, 절제라고 하는 그리스 시대 때부터 아르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아르떼라는 것은 탁월함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탁월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람직한데 그 당시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왕한테 필요한 거였어요. 그 왕이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느냐?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왕이 해야 할 역할이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 그 다음에 용기라고 하는 것은 왕이 듣기 싫어도 왕한테 꼭 필요한 말은
해줄 수 있는 게 용기다. 다시 말하면 수호자의 덕목이었던 거죠. 수호자의 덕목. 다음 절제는 일반 서민들, 시민들한테 필요한 덕목이었던 것이고요. 이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요새 얘기하는 what is justice라고 하는 샌달 교수가 얘기하는 정의 개념은 주로 배분에 대한 정의였지만 그 그리스 시대 때 정의는 좀 다른 의미 있었어요. 지금 얘기보다는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개념이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거였다고 그래요.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화시켜서 이 사이에 어떤 공헌을 하는 것. 나름대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각자 가지고 태어나는 탤런트가 있는데 그 탤런트를 잘 개발을 해서 이 사이가 좀 더 좋은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여하튼 우리가 오늘 자료에 대한 거는 이 아래 차원에 대한 얘기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라고 하면은 일군의 개체들로부터 확보한 변수들의 관측지들로 우리가 구성이 된다. 그리고 이제 개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이나 표본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를 개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변수, 베리어블이라는 의미인데요. 연구자의 관심 대상에 드는 개체들의 특성이다.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에 드는 개체들의 특성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이라고 보면 우리가 옷의 색상 또는 무슨 편안함 또는 상표 이런 것들이 하나가 다 개체죠. 그래서 연구자의 관심 대상에 드는 개체들의 특성을 우리는 변수,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통계학 점수 이게 변수예요. 근데 영어로 그 베리에이트라고 하는 이것은 VARIT 베리에이트라고 하는 것은 별량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별량은 아까 통계학 점수가 변수라고 하면 80점이라고 하는 것은 별량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변수. 그 다음에 이제 관측치라고 하는 것은 개별 객체의 모든 변수 값들을 우리가 통칭할 때 우리가 관측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자료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 자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횡단 자료라고 해서 영어로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고 종단 자료라고 해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제 전국 농수산물 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가 예를 들어 1,000원이라고 하면 어느 시장에서는 1,000원, 어느 1,200원 하면은 어느 한 시점에서의 어떤 자료를 모아놓은 것은 횡단 자료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들을 동일 시점에서 측정해서 얻은 값들로 구성된 데이터. 이게 바로 횡단 자료다. 그래서 이 횡단 자료인 경우는 변수들 사이에서 어느 것이 앞이고 어느 것이 뒤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엄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횡단 자료를 가지고는 어렵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종단 자료는 영어로 우리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예요. 그래서 관심 대상에 드는 변수들을 일정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관측해서 얻은 값들이 바로 종단 자료다. 예를 들어서 그 2012년 얼마,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연도 다음에 어떤 숫자를 이렇게 쭉 모아놓으면 이것도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도가 아니라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도 횡단 자료가 종단 자료가 되는 것이고요. 또 월뿐만 아니라 날짜에 따라서 15일, 16일 이렇게 해서 모아놔도 이것도 종단 자료가 타임시리즈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또 9시, 10시, 11시, 12시 이렇게 해서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이 되든 날짜가 되든 월이 되든 연이 되든 이렇게 결국은 시간의 흐름, 시차를 두고 관측해서 자료를 모아놓으면 얻으면 그것을 우리는 종단 자료,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변수라고 하는 게 어떤 개체들의 특성을 변수라고 했죠. 그래서 변수의 종류가 있습니다.
변수 종류는 첫 번째는 정량적인 변수예요. 정량적인 변수. 영어로 한번 볼까요? quantitative variable. quantitative. 그래서 정량적인 변수는 수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키라고 봅시다. 키, 몸무게, 예? 아까 뭐 통계학 점수, 통계 점수,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수치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수치로 표현이 되는 변수는 정량적인 변수라고, 수치로 표현되기가 할 수 없는 변수, 우리가 정성적인 변수예요. 뭐 여기 예를 들면 종교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만 종교만 그런가요? 뭐 학력도 그렇죠. 학력도 그렇죠. 또 뭐 지역, 뭐 어디에 사느냐, 지역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학력이나 지역이나 종교 이런 것들은 정성적인 변수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적을 때는 뭐 기독교를 1, 뭐 불교를 2라고 하는 것은 편의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1, 2라고 쓰는 것이지, 기독교가 1인 거 아니죠. 불교가 2인 거 아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치로 표현될 수 없는 변수는 정성적인 변수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인 변수는 두 가지로 다시 구분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산 변수와 연속 변수로 구분하는데, 이산 변수는 영어로 우리가 discrete variable이라고 그래요. 요새 뭐 고등학교 수학이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이산 수학 이런 것도 생겼는데, discrete variable입니다. 그래서 discrete이라고 하는 게 뭐냐? 정수라고 하는 거예요. 정수. 우리가 이제 소수점 이하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은 실수죠. 그래서 우리가 연속 변수는 실수값으로 표현된다고 하면, 소수점 이하로 이렇게 소수점으로도 표현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연속 변수가 되는 것이고, 정수값 뭐 10명, 11명, 뭐 120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명수로 헤아릴 때 뭐 10명이면 10명이지 10.5명 이런 거 없잖아요. 예? 기계를 세어할 때 뭐 5대, 10대 이러지 뭐 10.7대 이렇게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기계 대수 이런 것들은 이산 변수가 되는 거죠. 반면에 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때요? 키가 예를 들어서 175인 사람은 175입니까? 실제는 175. 얼마 되겠죠. 물론 175라고 인간들은 대개 키 같은 경우는 늘리는 경향이 있어서 174. 뭐 얼마 하면 175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편의적으로 자기가 올려서 얘기하거나, 또 반면에 우리가 키는 좀 늘려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몸무게를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몸무게는 줄여서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81kg 나가는 사람은 80kg 나간다고 줄이죠. 그러나 정확하게 따지면 80.94 나가든가 81.2가 나가죠. 이렇게 해서 수점 이하로 표현되는 게 많죠. 그래서 수점 이하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은 연속 변수이고 실수값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이산 변수는 반드시 정수값만으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변수로는 이산 변수다. 다시 설명하면 변수는 크게 정량적인 변수와 정성적인 변수로 구분하고, 다시 정량적인 변수는 이산 변수와 연속 변수로 구분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학에서 이제 1장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척도에 관한 겁니다. 척도. 뭐 척도라는 걸 스케일이라는 표현을 써요. 척도, 스케일. 단어 뭐 스케일이 크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건 그럴 건 아니고요. 여기 스케일은 척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단어 뜻에 물고기 비닐이라는 뜻도 있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척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척도는 우리가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척도가 4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척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뭐 시험 문제도 척도 이런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명목 척도라는 게 있어요. 명목 척도가 뭐냐? 관심 대상의 특성을 범주로 분류해서 각 범주에 숫자를 부여한 게 바로 명목 척도죠. 숫자를 부여한 거. 다시 말하면 우리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있죠. 주민등록번호 보면은 앞에 무슨 자리입니까? 앞에 나오면 출생 연도 월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뒷자리는 첫 번째는 1과 2, 뭐 1, 2 이렇게 쭉 나가는데 1은 남자, 여자는 2. 요즘에는 뭐 1과 2에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뭐 탈북민에 주는 번호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취직했을 때
얻는 번호 이런 것들 다 다른데 여하튼 간에 뒤에 번호는 첫 번째 차례는 무슨 그런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탈북민이냐 뭐 해외에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거냐 따라서 등등 주는 번호이고 그 뒤에 나오는 번호는 첫 번째 차례는 아마 과거에 처음 만들 때는 도 단위였습니다. 도. 예를 들어서 충남이라고 하면 사라고 하는 번호가 나와서 그래서 제 주민등록번호가 첫 번째 1, 4 이렇게 나가는 이유는 4라고 하는 숫자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 4 다음에는 구운 단위 번호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번호는 아마 면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일련 번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번호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라는 는 것은 우리가 일부러 수치를 부여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번호죠. 의미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균을 낸다거나 뭐 표준 편차를 이런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번호 또 우리가 대학에 가면 학번을 주죠. 학번을 주죠. 제가 있는 소속되어 있는 대학에 학번 체계나 코드번을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 때는 앞에 번호를 연도 입학 연도를 줬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몇 년도다 하면 그 연도가 두 자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자리는 학과 코드를 줬습니다. 학과 코드. 근데 학과 코드 줄 때 앞자리 코드는 첫 번째 코드는 그 단과대학을 줬고 단과대학에 학과가 10개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자리를 줬던 거죠. 그 다음에는 1년 번호를 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오다가 그 밀레니엄 오면서 많은 대학들이 이 연도 표시를 네 자리로 이렇게 바꾼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학은 아직 안 바꿨는데 안 바꾼 이유는 괜히 자릿수 2개 차지하는 것이 비용이 들 것 같아서 바꾸지 않고 있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이 학번도 사실은 이 학번을 더하거나 무슨 평균을 낸다거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편리함을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학번이라는 것도 바로 명목척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종교 같은 것들도 어느 종교를 1번, 2번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범주를 구분하기 위해서 주는 의미이지 아무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학력도 그렇죠.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1번,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2 이렇게 주면 그 의미가 별로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학력 같은 경우도 사실 명목척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적 자료를 상호 배타적이고 포괄적인 범주로 분류해서 주기 때문에 사실은 명목척도의 경우는 평균 같은 것을 낼 필요도 없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척도는 서열척도입니다. 서열척도는 영어로 우리가 오디널 스케일입니다. 서열척도. 우리가 관심 대상의 특성을 갖다가 어떤 서열로 나열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중하로 나눈다거나 대중소로 한다거나 고급, 중급, 하급으로 한다거나 이같이 하는 것이 바로 서열척도입니다. 선호도를 조사해서 가장 좋아하는 걸 1, 두 번째를 2, 3으로 해라. 선호도 조사도 사실은 서열척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상중하, 고급, 중급, 하급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서열척도, 다시 말하면 관심 대상의 특성을 크기순으로 나열한 것, 그렇게 해서 숫자를 부여한 것, 이게 바로 서열척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등간척도라고도 하고 또 구간척도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인터벌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관심 대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치 사이의 거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는 척도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강의평가 수업 한 학기 동안 듣고 나서 어떤 과목에 대한 평가를 하죠. 가장 우수하다, 가장 우수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대개 이제 요 척도를 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리커트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리커트 척도란 말을 씁니다. 대개 이제 이렇게 만들면은 이것은 이제 그 5 스케일이 되는 거죠. 여기 1이 되는 것이고 5가 돼서 5가 가장 좋다, 가장 나쁘다, 가운데는 보통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일반적인 리커트 5 스케일이고 만약 이 스케일이 이제 7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이게 7까지 가는 경우라면 7 스케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리커트 척도가 바로 등간 척도인데 제가 하나 여러분들 혹시 논문을 쓰거나 뭐 할 때 이 5 스케일이나 7 스케일로 대부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사람들이 그 항목을 읽어보다가 정확하게 의미가 와 닿지 않거나 고민을 하지 않을 때는 가운데 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가운데 보통에다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통에 치다고 하면 사실은 연구에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뭐 영향을 준다든가 안 준다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을 분류해보면 이 가운데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운데라는 것은 50이라는 얘기인데 50.1이 될 수도 있고 49.9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정확하게 50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 6 스케일을 써봤어요. 이렇게 남들은 다 이렇게 뭐 5나 7을 쓸 때 이거 6로 써보니까 논문의 결과가 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 논문을 쓸 때 꼭 5나 7이나 뭐 9 이렇게 해서 그 기준에 나와 있는 틀에 따라가지 말고 좀 바꿔보는 것도 좋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등간척도 설명할 때 가장 빼놓고 설명하지 않는 게 온도계 눈금이 바로 등간척도입니다. 온도계 눈금. 온도계 눈금 이제 뭐 마이너스 몇 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뭐 섭씨 온도가 나오겠죠. 우리나라 일반적인 온도계를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재미난 것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뭐 10도씨인 경우하고 뭐 20도씨인 경우가 있다고 하면 10도씨보다 20도가 2배 덥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나요? 어때요? 10도씨보다 20도씨가 더 덥다. 또는 20도씨가 40도씨, 20도씨가 더 덥다. 그러면 15도씨보다 30도씨가 더 덥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죠. 없다고 해야 됩니다. 만약 있다고 하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온도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죠. 주관적이죠. 그래서 10도씨보다 20도씨가 약간 좀 더 덥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걸 2배라고 하는 몇 배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온도계의 눈금은 임의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0점을 만드는 거예요. 0점을. 다시 말하면 온도계 눈금 0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점이에요? 물이 얼는 점, 얼음이 녹는 점을 0도로 하자라고 임의로 정했기 때문에 온도계 눈금 같은 경우는 몇 배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반면에 몸무게는 예를 들어서 딸내미가 40kg고 아버지가 80kg인 경우에 딸보다 아버지가 2배 무겁다.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 0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절대 0점이 있는 척도를 뭐라고 하느냐? 비율 척도라고 합니다. 레시오 스케일. 레시오 스케일. 다시 말하면 관심 대상의 특성을 나타내는 측정치 사이의 거리를 일정한 비율로 표시한. 그래서 비율로 표시한 거예요. 간격이 아니라 비율로 표시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비율 척도라고 하는데 아까 설명했던 몸무게도 해당이 되고요. 뭐 거리도 그렇죠. 2kg보다 4kg가 2배 멀다. 말이 되는 거예요. 키도 뭐 1m 키보다 2m 키가 2배 크다. 말이 되는 거예요. 매출액도 뭐 10억보다 20억이 2배 많다. 말이 되는 겁니다. 뭐 10억보다 30억은 3배 많다. 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율 척도는 몇 배라고 하는 비율로 표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지만 등간 척도는 0점이 임의적인 0점, 절대 0점이 아니고 임의적 0점이기 때문에 몇 배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척도는 뭐 4가지, 명목 척도하고 다시 말하면 서열 척도하고 등간 척도, 비율 척도 4가지를 좀 잘 알아놔야 되고 우리가 무슨 자료를 측정할 때는 반드시 이 4가지 척도를 가지고 측정하게 되는데 결국은 순서별로 명보다는 서열, 서열보다는 등간, 등간보다는 비율로 갈수록 결국은 그 데이터, 그 측정치가 갖는 의임 정보의 양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는 평균으로 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얘기했던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 같은 경우는 평균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이 척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통계학의 종류가 그 모수 통계학과 비모수 통계학이 있습니다. 모수 통계학과 비모수 통계학이 있는데 모수 통계학은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를 사용할 때 모수 통계학을 이용해요.
여러분들 그 통계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그 수업의 어떤 파워포인트 내용만 가지고 공부하기는 힘들고요. 여러분들 그 한 학기 동안 배우는데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통계학 책 교과서를 하나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이제 풀어볼 수가 있고 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많이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통계학 교과서가 그 제가 쓴 교과 뭐 공제한 교과서지만 양이 많지도 않고 쉽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학기 동안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다 배울 텐데 통계학 책은 한 권씩 준비하는 게 좋겠고요. 이 교과서에서도 1장부터 12장까지는 11장까지는 모수 통계학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 파트가 비모수 통계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마지막 장까지 우리 다 배우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모수 통계학은 말 그대로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 비모수 통계학은 앞에 척도 중에서 열악한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를 가지고 측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측정 수준에 따라서 어떤 통계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다. 그 말은 바로 모수 통계학을 이용할 건지 비모수 통계학을 이용할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계적인 연구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제도적인 오차와 우연적 오차가 있어요. 제도적인 오차라고 하는 것은 통계적 분석의 계획 과정이나 자료의 수집이라든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바로 제도적 오차인데, 예를 들면 질문서를 작성할 때 애매모호하게 질문을 한다거나 또는 표본 추출을 할 때 랜덤 샘플링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잘못으로 어떤 편의, 바이아스가 발생하는 오차를 우리는 제도적 오차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연적 오차라고 하는 것은 오차의 원인이나 요소들을 알 수 없는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오차를 우리는 우연적 오차란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적절하지 못한 추론에 의한 오류라고 해서 통계적 어떤 이론을 갖다가 잘못 적용해서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잘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1장 2강을 맞추고요. 정리를 해보면 변수라고 하는 것은 정량적 변수와 정성적인 변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치로 표현이 가능한 것은 정량적인 변수가 있고 수치로 표현이 어려운 것은 정량성적인 변수라겠죠. 그 다음에 정량적인 변수는 다시 이산적인 변수와 연속 변수로 한다. 그래서 이산 변수는 정수값으로만 표현이 가능한 변수를 이산 변수라고 했고 연속 변수는 실수값으로도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한 변수를 연속 변수라 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척도 네 가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척도의 종류에는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와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가 있습니다. 1장에 우리가 그 마지막으로 이제 형성평가 2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등간 척도는 어떤 거냐. 그래서 온도계 눈금, 통계학 점수, 몸무게 학번. 그래서 온도계 눈금은 등간 척도 맞죠. 아까 우리가 뭐 온도계 눈금 몇 배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듯이 맞고요. 통계학 점수는 뭐 50점보다 100점이 2배 많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비율 척도, 레시오 스케일이 되는 것이고요. 몸무게도 절대형점이 있는 거니까 레시오 스케일, 비율 척도가 맞는 것이고요. 학번은 단지 그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거라든가 뭐 집단을 구분하기 위한 거니까 이것은 우리가 노미널 스케일, 명목 척도라고 볼 수가 있어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정성적인 변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색상, 디자인, 편안함, 사이즈. 뭐 답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뭐 생각이 됐겠죠. 색상과 디자인과 편안함, 이것은 정성적인 변수가 되는 거죠. 그 사이즈는 우리가 크기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량적으로 수치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의 답은 사이즈는 정량적인 변수다. 그래서 2장은 2번 문제는 4번이 답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계학 교과서 1장, 통계학의 기본 개념으로 되어 있었는데 통계학 기본 개념 전체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